유리창을 통과해서 들어온 직사광선은 비타민 D 합성을 못한다. 이것도 경쟁적으로 고함량을 드시는 경향이 또 있어요. 비타민 D는 무조건 안전할까? 안녕하세요. 전지적 신경 시점의 신경과 전문의 이한승입니다. 오늘 멋진 오프닝 멘트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역시 실패했습니다. 바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대세 영양소가 있죠? 비타민 D라고. 그리고 이것도 경쟁적으로 고함량을 드시는 경향이 또 있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이게 진짜 맞는지. 이게 과학적인 자세죠.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 대부분이 실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저조차도 실내 스튜디오에서 찍고 있고요. 실외에서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이제는 건설 현장이나 그런 데 빼고는. 그리고 비타민 D는 직사광선을 낮에 쬐어야 우리 몸에서 생기다 보니까 우리는 직사광선을 못 쬐는다. 또 유리창을 통과해서 들어온 직사광선은 또 비타민 D 합성을 못한다.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그럼 많이 먹어야겠다. 더 고함량을 먹어야겠다. 나는 2000IU를 먹겠다. 아니다. 4000IU를 먹겠다. 이런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지용성 비타민 A, D, E, K. 이 지용성 비타민의 특징은 우리 몸에 축적되고 그 다음에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 나이가 좀 들통나서 창피하긴 하지만 한 25년 전쯤에 그때는 모든 화장품 광고에 비타민 A 전구체인 레티노익 애시드가 들었다. 이게 쫙 깔려 있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서 없어졌죠. 그게 왜 없어졌냐 하면은 그 레티노익 애시드가 몸에 축적되면서 폐암의 발생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이런 연구 보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화장품들에는 그것을 강조한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A도 지용성, 비타민 D도 지용성.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막 고용량으로 먹어도 안전한가?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비타민 D는 단순 영양소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제 애초에 처음 비타민이라는 그룹핑을 할 때 하나로 묶어놨을 뿐이지 사실은 다 다른 물질들이에요. 생리적으로 뭘 하는 바이탈 아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묶어놓은 건데 비타민 D는 조금 독특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작용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면 그 작용도 광범위하고 이득도 광범위하고 결핍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도 광범위하고 그런데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비타민 D라는 게 메신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메신저냐 하면 태양이 떴다. 자외선이 강한 에너지가 강한 태양이 떴다 할 때 피부에서 저 태양이 떴으니까 그 낮에 맞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온 몸의 세포와 조직에 지령을 내리는 거죠. 지령을 내린다기보다 알려주는 거죠. 솔솔솔솔. 그런 어떤 생화학적인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영양소하고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비타민 D는 굉장히 빠르게 합성됩니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특히 아침 10시서부터 오후 2시까지 직사광선이 비타민 D를 만들기 제일 좋은데 그 이유는 자외선이 세서 그래요. 여러분 자외선 싫어하시죠? 피부 타니까. 근데 사람이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 자외선을 쐬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사광선에 나가면 피부에서 90초 만에 비타민 D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비타민 D 활성형은 반감기가 5시간, 그러니까 낮에 15분에서 30분 정도 햇빛을 쬐면 하루에 사용할 만한 충분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우리가 사무실에서 나올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의 직장이 요새 다 빡빡하죠. 그래서 점심때만이라도 점심 먹고 햇빛을 따라서 좀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비타민 D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한 어떤 요소, 그리고 태양이 떴을 때 우리 일주기를 맞춰서 몸을 돌아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처음 개업했을 때 그 건물 구조가 묘해서 제가 창문이 없는 진료실에서 3년을 일해본 적이 있어요. 와, 못 망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상가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그 다음에 창문 없는 걸로 유명한 어떤 큰 건물들 있죠. 백화점. 그 백화점 안에 계신 분들도 이런저런 잡병이 좀 많아요. 모두 다 햇빛을 못 쬐고 비타민 D 농도가 낮아서 좀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타민 D는 어디에서부터 생기느냐? 우리 피부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세포를 이루는 세포 바깥에는 세포막이 있는데, 그 세포막은 지방층으로 되어 있고 일부가 콜레스테롤이라는 지방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 콜레스테롤 중에 하나가 자외선 중에 UVB라는 걸 맞으면 7-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이라는 걸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태양 에너지의 변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어떤 햇빛 아래 어떤 물건을 놨을 때 변성이 되고 색깔 변하고 하듯이 피부 세포막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변성을 우리 몸에서는 그것조차 써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극도로 효율적입니다. 하나도 버리는 게 없어요. 여담이지만 왜 뭐 먹이 큰 멍 들었다고 뭐 사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피 뿜는다고 죽은 피.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괜히 하다 감염만 생겨요. 그 죽은 피는요, 우리 몸에서 100% 재활용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절대 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여드리는 그림은요, 그냥 피부에서 그 자외선을 맞아 생긴 7-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이 신장과 간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변하는가. 참 오묘하죠. 우리는 이제 살아있으면서 거시적인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 내부에, 우리 몸이라는 어떤 기계는 극도로 정밀하게 분자들을 핸들링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 덕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비타민 D의 전구물질은 피부에서 생기는데 그것이 일단 간을 통과하면서 칼시다이올이라는 물질로 바뀌어요. 이게 비타민 D의 어떤 보존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 안에서 축적하는 형태. 그 다음에 그것이 신장으로 가서 그 칼시트라이올로 바뀌는데 그것이 바로 활성형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그 피부에서 생긴 어떤 부산물을 재처리 과정을 여러 가지 통해 가지고 몸에서 유용한 물질로 써먹는 거죠. 하여튼 우리 몸은 극도로 효율적입니다. 자, 여태까지는 말이 많았어요. 이 비타민 D에 대해서. 뭐 먹냐 마냐, 무조건 검사해야 되냐. 그래서 요즘에는 그 건강검진센터에서 비타민 D 검사를 아예 루틴으로 넣어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한 사람이 검사하는 비용은 무시할 만한데 이걸 국민 전체가 한다? 돈이 커지거든요. 예를 들면 검사비가 1,000원이라고 해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1,000만 명이 해봐요. 그럼 그게 얼마가 되겠어요? 100억이에요. 그래서 그 좀 높으신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몇 년마다 어떤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하세요. 작년 7월쯤 미국에서 새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뭐 아시다시피 미국이 세계 표준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의학계에서 정해진 게 거의 세계 표준으로 통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마디로 뭐냐, 20세에서 50세까지 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성인은 굳이 비타민 D 검사를 할 필요도 없고 신경 써서 영양제를 먹을 필요도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참 저도 어그로 많이 끌죠. 이렇게 얘기하면 약사님들이랑 비타민 D 만드시는 분들이 싫어하실 텐데 어쨌든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보공단에서도 작년 이거 나오자마자 7월서부터인가 공문을 내리더라고요. 비타민 D 검사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나라 건보공단 때문에 건보공단이 사실 그걸 좀 무지막지하게 해서 필요한 분조차 검사를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그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문인데, 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죠. 각각의 면면을 보면은 거의 70-80%가 보스턴 근처에 있는 분들입니다. 보스턴에 뭐가 있죠? 하버드랑 MIT가 있죠. 의과대학은 하버드에 있죠. 이게 그러니까 하버드 메디컬 스쿨하고 하버드 그 메디컬 스쿨의 병원들,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병원들의 그 비타민 D 담당 해당하는 교수님들이 이제 모여서 여태까지 나왔던 한 10년간의 연구를 좀 총집해서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드신 겁니다. 뭐 저희 같은 뭐 일선에서 일하는 의사들이야 높은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면 이제 그런 것보다 다른 거죠. 단
그냥 이렇게 막 우격다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논문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나온 어떤 다른 논문들을 다 인용을 해가면서 왜 그런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정책 발표나 이런 그런 수준의 얘기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새로운 가이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19세 여기서 뭐 대충 20에서 50세까지는요 별다른 게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50에서 70세는요 요건 조금 예외 사항이 있어요. 근데 50에서 70세까지도 뭐 몸에 큰 이상이 없으면 굳이 신경 안 써도 된다가 답이고요. 단 75세 이상서부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뼈도 약해지고 면역력도 약해지고 그래서 보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8세 이하의 소아청소년들은 성장기 및 아직 폐가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면역력 문제로 또 일정량을 보충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임신이나 기타 뭐 전당뇨 의심 단계 이런 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죠. 핵심. 대충 20에서 50세까지는 별 문제 없으면 뭐 신경 안 써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국에서 발표한 표준 섭취량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400 인터내셔널 유니트고요. 이걸 IU라고 쓰죠. 영양제 표지에 보면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미국은 600 IU. 사실 이 가이드라인은 미국에서 먼저 나왔어요. 600.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맞춰서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400이 더 적당하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식품으로서도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용량이에요.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혈당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게 당뇨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뇨병이 생기기 시작하면 비타민 D를 만드는데 문제가 좀 생긴대요. 그래서 햇빛을 쬐어도 생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족증이 유발할 수 있고, 그럼 부족증이 유발되면 부족한 것에 의한 갖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부갑상선을 띄어서 칼슘 대사에 이상이 있다거나 신장에 무슨 질환이 있어서 칼슘 대사에 이상이 있는 경우, 뭐 비타민 D 같은 경우에 뭐 뼈를 튼튼하게 한다라고 흔히 알려져 있잖아요. 그 이유가 혈중 칼슘 농도를 높여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미 칼슘 대사에 뭐가 이상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혹시 비타민 D가 낮아서 그런 건 아니냐? 아니면 혹시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그래서 검사를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담낭절제. 담낭절제 이렇게 하면 굉장히 먼 얘기처럼 들리시죠? 근데 주변에 보시면 담석증 때문에 담낭절제 하시면 꽤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지용성 비타민은 그것이 장에서 흡수가 되려면 반드시 담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담낭을 정제하면 담즙이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으로 충분히 섭취를 해도 비타민 D 흡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담낭 절제하신 분들은 비타민 D 검사 좀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여러 가지는 뭐 그냥 형식적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가 있죠. 요거는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해도 되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비만. 얼마 전까지는요, 몸에 지방질이 많으면, 저를 보고 그러지 마시고 진짜 이런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요, 그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이 지방 핸들링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사가 안 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꼭 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새 가이드라인에서 기존 연구들을 쭉 서베이 해보니까 그냥 뭐 별다른 질병 없고 그냥 살만 좀 있는 경우에는 굳이 검사할 필요 없다. 이렇게 컨센서스가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피부가 어두우면 비타민 D가 덜 생긴다는 속설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필요한 비타민 D는 사실 일정 양이거든요. 뭐 혈중 농도로 따지면 30에서 70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 이 정도인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적도에 사는 사람은 맨날 직사광선을 쬐니까 비타민 D가 엄청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길 거고, 극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저희 자외선 있는 햇빛이 잘 안 쬐니까 그래가지고 비타민 D가 늘 부족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우리 인류가 또 적응의 동물 아닙니까? 그래서 인류를 상징하는 스타크래프트의 테란도 적응의 왕자 아닙니까? 어디서든지 적응하는.
그래서 그런지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 즉 피부에 멜라닌이 많은 사람들은 자외선을 멜라닌에서 어느 정도 흡수해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비타민 D가 좀 덜 생기고요. 멜라닌이 별로 없는 백인의 경우에는 햇빛을 조금만 받아도 비타민 D가 많이 생긴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 어떤 일부 학자들에서는 이제 학자들의 얘기로는 피부 색깔이 어두우면 비타민 D가 자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자 그런 얘기 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 한 10년간의 데이터를 모아보니 별 의미 없더라. 역시 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고 단지 피부색이 어둡다는 이유만으로 비타민 D를 검사하거나 보충할 필요는 별로 없겠다. 이렇게 됐고요. 위에 거는 제가 한 여담으로 적어본 거예요. 저희 환자분들 대화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들죠. 40 전에는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원래 인간이 40 전에는 병원에 안 가요. 원래 인간이 인생 60인데 20년간 성장하고 그 다음에 20년간은 유지하고 20년간은 슬슬 소멸하고 그래서 40세까지는 병원 갈 일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옛 이야기. 요즘 젊은 분 중에 아픈 분이 너무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려서부터 그냥 학원 다니느라 밤 10시 넘어서 집에 들어오고 맨날 수면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놀 게 좀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픈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20에서 50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검사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 20에서 50세 사이라도 내가 몸이 늘 피곤하고 뭐가 안 좋다 그러면은 검사는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드시 보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75세 이상, 네, 어르신들. 그 다음에 임산부. 임산부는 애 태아 발육 이런 것 때문에 비타민 D가 더 필요하대요. 그래서 7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한 800, 1000? 뭐 이 정도 드시면 된다고 하는데 임산부는 한 2000 IU를 먹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당뇨병, 소아청소년 뭐 이런 경우가 있고. 하지만 보충을 하더라도 영양제보다는 식단과 일광 노출로 가는 게 베스트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비타민 D라는 우리 몸에서는 어떤 물질의 속성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D는 피부의 직사광선점이 90초면 생성이 되거든요. 반감기는 5시간 정도고. 근데 영양제로는 딱 그런 걸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사이클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내추럴하게 맞추지는 그런 걸로 하는 게 더 낫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먹긴 해야죠. 그러면 비타민 D는 무조건 안전할까? 이제 이게 문제인데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고 축적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과용량을 많이 먹고 고농도로 혈중에 유지가 되다 보면 피 속에 칼슘이 너무 많아져요. 이게 칼슘이 많아지면 사람이 멍하고 하루 종일 하품 나고 그렇고 이게 칼슘 레벨이 한 10일 넘어가면은 잘못하면 갑니다. 예. 요즘 뭐 죽지는 않죠, 이거 가지고. 다들 응급실 가니까. 근데, 요즘은 응급실 가기도 어렵구나. 하여튼 가요. 칼슘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몸 여기저기 결석이 생겨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신장 결석이죠. 그리고 신장 결석이 끼면 신장이 망가지죠. 우리 신장 망가지는 거 무서운 거 모르는데 생각해 보세요. 집에 배 수금 막혀서 오물이 역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살 수 있겠어요? 신장 손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못 느껴요. 근데 역류를 하게 되면 이거 끝장납니다. 맨날 투석하러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 장수사회가 될수록 우리가 여태까지 인지를 못했던 그런 장기, 소중한 장기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신장결석만 써놨지만 중장년 이후에는 그 심장 관상동맥에 석회 끼는 분들도 계세요. 많죠. 고혈압 환자들은 거의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혈중 칼슘이 올라가면서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그리고 우울증의 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정맥도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양소다, 좋은 거다 그러면 막 먹자 그러는데 적당히 먹어야 돼요. 뭐든 적당히. 우리 다 알잖아요. 과식이 몸에 안 좋은 거. 근데 특정 영양소에 대한 과식도 역시 안 좋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거 지용성 비타민은 축적이 된다는데 수용성 비타민은 다 넘치는 건 빠져나가요. 그래서 비교적
고용량을 먹어도 좀 안전한 건 지용성보다는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효능 자체도 영양제로 먹는 것보다 햇빛 쬐고 밥 먹고 이게 훨씬 낫대요. 근데 이제 어떤 식품이 맞냐? 그 이제 단위 표준량 우리가 이제 그 뭐 1회 분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따졌을 때 표고버섯 중에서도 말린 표고버섯이 최고래요. 그러니까 표고버섯 100g 그냥 뭐 요 정도 말린 거 그거 먹으면은 800 IU가 섭취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권장 섭취량의 2배죠. 그러니까 이거 끝. 그 다음에 이제 연어 고등어는 한데 사실은 연어 쪽이 더 커요. 그래서 요거는 100, 왜 연어 스테이크 그런 거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작은 연어 스테이크 그게 100g 단위로 파는 것 같은데 그게 한 360 IU가 들어있대요. 이거 하나 먹으면 대충 끝. 근데 이제 계란은 먹기 쉬워서 좀 껴놨습니다. 딴 것들은 이외에 다른 것도 좀 먹기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소간 같은 거는 뭐 평상시에 우리가 먹긴 좀 그렇잖아요. 그런 건 빼자고요. 계란 같은 경우는 50 IU가 들어있어요. 딴 것보다는 좀 많이 들어있는 편인데 계란만으로 섭취하기엔 좀 무리죠. 여기서 또 나타나는 거 우리 골고루 먹자. 네. 근데 햇빛을 쬐야죠. 햇빛을 쬐야 돼요, 우리는. 근데 햇빛을 쬐는데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좀 어려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의복 구매비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름옷, 가을옷, 겨울옷, 봄옷 다 필요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시기가 생각보다 적어요. 뭐 여러분 요즘 다 느끼시다시피 요즘은 거의 겨울 아니면 여름. 나가서 지치든지 나가서 얼어 죽든지. 그래서 나갈 날씨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또 겨울에 좀 나갈만 하면 미세먼지가 꽤 많이 올라가요. 근데 미세먼지가 그 이제 서양 기준으로 해서 이게 걔네들은 색깔로 표시를 해주는데 대기의 질이 노란색인 상태에서 나가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게 다 도구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몸에 들어와서. 그래서 유럽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미세먼지가 조금 높으면 차라리 집에서 숨쉬기 운동만 해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계단도 올라가지 마라. 그래서 참 저도 써놓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참 어려워요. 근데 원론적으로는 이렇다. 원론적으로는.